코로나19 위기로 다사다난했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물가와 금리는 끝없이 오르고 고용은 침체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일 전해져 옵니다. 고통의 시작은 취약계층이지만 결국 경제위기의 피해는 모든 노동자, 국민 전체에게로 확산됩니다. 우리는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며 구조조정과 복지의 축소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목도하였습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공공부문.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공공부문의 위험한 역주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부터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벌 대기업 기득권층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 서민층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110대 국정과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금은 완화하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환경으로 몰고 있으며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게 넘기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돈 나눠주는 파티는 끝났다. 매 정권 초기마다 지지율 얻겠다고 습관처럼 내뱉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정작 파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벌이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예산안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긴축 재정을 선언하고 모든 재량 지출 예산 10% 이상 감축,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총 639조 원으로 전년도 전체 지출과 비교했을 때 41조 원 삭감된 금액입니다. 13년 만에 긴축 재정을 펼치며 국민에게 필요한 지출을 대폭 줄인 셈이죠. 반면 부자들에 대해선 법인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5년간 60조 원 감면해주는 특혜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 경영 낙인 찍기로 구조 조정의 논리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강제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사업을 민간기업으로 넘겨 기능 조정, 인력 감축, 그리고 임금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2022년 4월 기획재정부의 경영 공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오히려 16.2% 감소했습니다.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상태를 따질 때 이 부채 비율을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일부 언론은 부채 비율은 쏙 빼고 단순히 절대적인 부채액만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뻔뻔하게도 정규직과 코로나 필수 인력을 확대한 것을 두고 불필요한 인력 증원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합니다. 공공기관 인력이 지난 5년간 35.3% 증가했다고 과장하지만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인력의 감소분을 빼면 실제로는 8.9% 증가에 그칩니다. 평균 임금은 지난 4년간 4.2% 증가했고 복리후생 예산은 20.9%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정과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현 정부의 진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기관 간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신규 채용 감소는 최소화하면서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인원에 대한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호봉제를 폐기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직무성과급제는 협력이 필수인 공공기관 노동자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양산하고
조직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되도록 해서 전반적인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혁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셈입니다. 공공부문은 늘 정권의 희생양이 됩니다. 위기 때는 영웅으로 지켜 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세금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공의 적으로 돌리는 행태를 반복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경영혁신, 선진화 정책, 정상화 정책,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정책과 판박입니다. 지난 두 정부는 공공기관 죽이기에 있어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0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과 민영화를 실시한 결과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구조조정을 당했고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삭감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기관의 알짜 자산을 민간의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성과 연봉제와 쉬운 해고제를 강행해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고용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도 실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하며 임금 인상을 억제했고 직무 성과급제 도입을 강요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낮아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미 실패로 끝난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굳이 다시 끌어와 재탕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공공기관이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전체 공공부문 고용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미만이지만 그에 반해 예산은 정부 총 지출 예산의 125% 수준에 이르고 자산은 정부 총자산의 75% 이상에 달합니다. 현실의 그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통장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행령을 통해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 총수를 뺄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시행령 개정 등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총체적인 대학에 맞서 노동자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 영역을 민간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공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 것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470억의) 선배 가압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수고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